교장 선생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도 이게 좀 여러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기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제1회 동아리 프로젝트 발표 대회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발표 대회를 참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흥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경청하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덕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성입니다. 인성. 모두가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학생들한테 동료가 될 수 있게끔, 또 자신감을 갖고 발표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줘서 오늘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오늘 행사는 순전히 학생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역량에 의해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사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볼 2학년 7반 신정한 군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대회 사회를 하게 된 2학년 신정환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 앞에서 사회를 보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이 되네요. 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자율적으로 연구를 해온 자기주도 학습 동아리들이 자신들의 연구한 프로젝트 학습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모두 동아리의 명예를 걸고 동아리를 대표하여 나온 학생들입니다. 과연 어떤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발표를 할지 관심이 갑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의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팀은 리턴입니다. 리턴은 4년 연속 한국 청소년 물리 토너먼트 대회, 일명 KYPT 본선에 진출한 영문고의 대표적인 자율 동아리입니다. 2학년 박수환 군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팀의 박수환입니다. 여러분, 제 주제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과학 싫어하시는 분, 특히 물리 싫어하시는 분 많죠? 저는 특히 물리를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는 게 물리예요. 설명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벌어지는 일 중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예요. 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빨대 같은 거 장난감 뭐 해가지고 공 같은 거 띄우는 이런 장난감 해보셨죠? 그런 거를 좀 스킬을 키워서 이 탁구공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제가 폐활량이 좀 쌓여서
얘를 한 1초 정도밖에 못 뛰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걸 수직에다 놓고 뛰어볼게요. 기울여서 불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까요? 아니면 날아갈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잠시 먹을까요? 잘해보세요. 보여줍니다. 제가 페라리안이 부족해서 그렇지 공중에서 유지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걸 밝혀내는 게 바로 물리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터 레비테이션. 자, 이 현상을 글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가벼운 공은 상승하는 기류에 의해서 공중에서 뜬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류가 기울어지더라도 공은 더 뜬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현상에서 각을, 기울이는 각을 최대로 어떻게 하면 최대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물리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게 목표입니다. 먼저 이론 설명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결론의 이론 설명. 여러분, 물체가 공중에 떠 있어요. 물체가 공중에 떠 있기 위한 힘은 뭐죠? 구령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 힘. 양력이죠, 양력. 이건 기울였는데도 얘가 물체가 떠 있는다는 건 무슨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양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중에 대문외로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다들 배우셨다시피 유체 속력이 빨라지면 그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원리죠. 또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지금 얘는 물을 죄송합니다. 얘는 물을 이렇게 흘렸을 때 공 같은 데 물을 흘리는 상황이고, 얘는 바람을 불었을 때 거기다 종이를 댄 겁니다. 이와 같이 기체, 액체, 즉 유체, 흐르는 물체는 지나가다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따라 흐르는, 표면에 따라 흐르는 특성이 있어요. 방금 제가 여기서 바람을 이렇게 불었을 때도 그 특성이 그대로 생기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글을 적었어요. 공의 질량을 다르게 하고 공의 부피를 다르게 하고, 나머지 바람의 기류의 세기는 똑같이 하고 떨어질 때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공이 뜰까요? 공에 바람이 불죠. 공기가 공의 표면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한다 원리입니다. 근데 공기도 입자예요. 중력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바로 딱 이 지점에서 안 만나고 좀 아래쪽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지점이 압력이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양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이 뜨는 거예요. 그럼 볼이 왜 공중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아래쪽으로 이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 건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애들끼리는 공이 받는 기류의 크기입니다.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보세요. 공이 받는 기류의 크기는 기류 장치에서 발생한 거에 그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 다음에 L은 양력이고요. 양력 위부터 이 정도 영어 알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자기만의 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 저 두 힘의 Y축 성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얘네 둘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고, 저 두 힘의 왼쪽 X 성분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공은 공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공의 이 기류장치의 각도를 줄이게 되면 공이 각도를 줄이면서 그 기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본 거예요. 각도를 내릴 때 양력의 크기가 커지고 그에 따라
벡터 값이 이와 같이 변합니다. 그 벡터의 합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내리다 보면 공은 그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그 식에서 기류를 이거 낮추게 되면 양력의 크기가 줄어들고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이 저 두 벡터가 줄어들게 되어 저기 중력보다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3분까지 나왔는데요. 공의 질량과 기울인 각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의 질량과 공의 부피를 변했을 때 어느 상황에서 공이 가장 많이 기울어질까를 한번 알아본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가 이것입니다. 저희 실험을 이렇게 했어요. 각도기를 이렇게 두고 죄송합니다. 네, 각도기를 이렇게 두고 기류 발생 장치를 놓고 공을 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의 무게를 2g, 4g, 6g, 8g, 10g 놓고 부피도 3단계로 나눠서 각각 5번씩 실험을 해서 그 평균값을 냈어요. 그 평균값을 다음과 같이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공의 질량이 커지면 각의 크기가 커지게 됐습니다. 허나 질량 변화 대비 각의 변화는 점점 작아집니다. 마치 무리함수의 그래프처럼요. 무리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볼륨, 부피의 크기가 커질수록 각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저희의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공이 뜨는 기본적인 이유는 양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양력, 기류의 힘 3가지가 존재하게 되면서 공중에 떠있을 때 이 세 힘의 벡터합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은 공의 부피와 질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아낸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최대각은 상수를 포함해서 공의 부피와 공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 물리 현상을 이와 같이 식 한 줄로 설명을 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주무시는 분 일어나주세요. 첫 번째 차이가 그렇게 주무시면 안 되죠. 네, 첫 번째 스포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게 발표해봅니다. 저도 참 재밌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두 번째 팀은 뉴스입니다. 뉴스는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에 참가한 과학탐구 동아리로 2011 서울시 우수과학 동아리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2학년 신진규 군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학년 뉴스 대표로 나온 신진규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해준 박수환 군이 너무 분위기를 띄워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분위기를 다 이어나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한창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대한민국 전력난의 실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자면 먼저 전력난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의 전력난의 현황, 그리고 전력난의 원인, 마지막으로 전력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난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예비 전력의 양, 그러니까 잉여 전력의 양을 지표로 삼아서 그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 수준이 경계를 넘어서 심각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재작년에 있었던 정전 사태와 같이 일부 지역의 전력을 임의로 차단하는 그런 긴급 조치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다음은 블랙아웃이라는 이 단어를 요즘 언론에서 많은 언급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정전을 의미합니다. 도시 또는 한 국가 전체의 전력이 차단돼서 모두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블랙아웃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블랙아웃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에 일어났던 정전 사태와 같이 일부 지역의 전력을 임의로 차단하면서 블랙아웃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전력 수요량을 낮춘, 그래서 블랙아웃을 예방한 것이죠. 그렇게 아까 임의로 단전시켰을 때 어떠한 단체부터 단전시키냐면, 먼저 산업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최후의 단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 놀이공원 등 필수적인 사회 시설들이 그 다음에 단절되고, 이렇게 단절되면 안 되는 필수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제일 먼저 단절시켜도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력난 현황을 짚어보자면, 먼저 재작년에 9월 15일 정전 사태를 들 수 있는데, 이때는 9월이라 평년에 비교하자면, 평년을 보자면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서서히 선선해지는 계절인데, 이때 아마 이상기온으로 인해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력 수요량을 예측하지 못해서 이렇게 정전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현재 원전 부품 비리 등을 원인으로 이제 원전의 23개 가운데 10개 가운데가 이제 발전이 중단되고, 아마 전문가들은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빗나간 전력 수요 예측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나친 기상 이변으로 전력 수요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원자력 발전소를 100% 가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전력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원자력 발전소의 일부분이 서버리게 되면 그 전력난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원전 비리 사태로 인한 원전 발전 중단입니다. 원전 관련 비리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되었고, 또 이 원자력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전문성이 짙고, 그리고 폐쇄적인 산업이라는 이유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쇄적 산업에서는 비리가 일어나기 쉬운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게 뉴스의 한 장면인데, 해외에서 우리나라 원전 검사 결과 몇몇 부분에서 불합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검사기관이 이를 조작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듯 국민을 속인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런 원전 비리 집단을 마피아에 비유해서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전 고위 간부, 그리고 학계, 원전 산업 이 세 축이 그 원전의 전문성과 그 폐쇄성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집단을 원전 마피아라고 합니다. 원전 발전소 부품 비리를 좀 더 살펴보자면, 현재 부품 비리로 23기 중 10기가 가동이 멈췄고, 그로 인해 원래 공급 전망치였던 8천만 kW에서 한참 떨어지는 7,700만 kW로 예상 공급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력난이 더욱 심해진 것이고요.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자료인데요. 1인간 연간 전력 소비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이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보다도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전기를 절약하는 것만이 전력난의 해결 방법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전기를 절약하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1인당 가정용, 그러니까 아까 이것은 한국 전체 전력 소비량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고,
이것은 한국의 일반 가정용 전력 소비량만을 본 것인데, 가정용만을 봤을 때는 한국이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가정의 전력 소비량은 거의 전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전력 판매량 비중입니다. 그 정부가 주택,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 전력을 아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력 판매량의 대부분은 산업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은 기업이 쓰는 전기를 의미하는데, 여기 20%에서 아낀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난의 주범은 이 산업용 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업 사옥의 전력 소비량인데요. 먼저 1위 삼성전자 사옥을 보게 되면 약 35,000MWh로 일반 가정의 약 10,000배, 그러니까 일반 가정으로 환산하면 약 10,000 가구 이상의 전기를 사업 하나가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전기를 과소비하는 이유는 바로 산업용 전기 요금이 있습니다. 이 산업용 전기 요금은 우리나라가 최저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 산업용 전기 요금이 전기 생산 단가보다도 낮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전력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빚은 나날이 늘어서 현재 1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 살펴봤듯이 여기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최우선으로 현재 원전이 가동 중단된 이유인 원전 관련 비리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먼저 원전을 복구해야 이 대한민국의 전력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과도하게 싼 산업 전기료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산업 전기료를 인상시킨다면 그 기업들의 전력 과소비도 막을 수 있고,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그 엄청난 빚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나서서 이 전력 산업을 국민에게 스스럼없이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원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불균형, 원전 비리, 전기수요 예측 실패로 전력난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전기요금 정상화, 그리고 전력 관련 비리 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전력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세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은 기업들이 값싼 전기요금을 내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비싼 전기요금으로서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러한 그 전력 체계의 전기요금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아마 최우선적인 해결 방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반 이상이 주무시는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일어나주세요.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는 그대로 문제점과 해결법을 잘 정리해줬는데요. 모두 집에서 전기 많이 사용하시나요? 세 번째 팀은 수학주제 탐구반입니다. 수학주제 탐구반은 융합인재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학을 연구하는 특별한 동아리입니다. 수학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역사적 사실이나 실생활의 적용 사례 등을 스스로 조사하여 수학의 원리를 깨우치고 우리 주변에 수학이 얼마나 녹아들어 있는지 연구하는 동아리입니다. 3학년 배재호 선배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옆에 분들 좀 깨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의 수학 주제 탐구반의 대표로 나서 배재호라고 합니다. 저는 수학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먼저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봤습니다. 일단 목표로서 수학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수학이 적용되는 사례를 찾아서 탐구해 보려 했고, 이런 과정에서 자료를 모으게 되는데 인터넷을 사용한 자료 모음을 최대한 피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고 논문이나 책들을 통해 자료들을 모은다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 크게 역사와 실생활 부분으로 나뉘면서 실생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질문들을 설정해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려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학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학사입니다. 수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적분법의 탄생인데요. 시몬 스테비는 불규칙한 도형을 짧게 조각내어서 더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예전에 와인통을 계산할 때 와인통에 와인이 얼마나 차이는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와인통이 불룩한 부분에서 와인통의 불룩한 부분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에 케플러는 와인통을 작게 원형통을 조각내어서 더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이는 지금의 부분부적법의 원리와 같습니다. 다음은 시자의 시작과 종류입니다. 시자는 기원전 정도부터 시작했고 뼈에 눈금을 새기는 방법 등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기하입니다. 아름다운 기하에서 예로부터 수학자들은 진리, 이론뿐만 아니라 대칭성을 중요시 여겼는데요.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의 비례를 탐구할 때 사용했던 연구했던 내용입니다. 팔과 다리가 1.6대 1의 비율을 이루고 있으면서 황금비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실생활에서 황금비가 나타나는 일을 찾아보면 명함이나 신용카드 등이 황금비를 쌓아가면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균형 잡히게 볼 수 있도록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생활 부분입니다. 실생활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직접 질문들을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석가 대신입니다. 석가탑은 왜 하필 3층 석탑일까? 우리나라 탑의 층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고, 이에 따른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1, 3, 5, 7, 9와 같은 홀수들을 양의수로 생각을 해왔고 2, 4, 6, 8, 10 같은 짝수들을 음의수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석탑을 짓는 초기에는 홀수탑이 많이 지어졌고 나중에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짝수탑도 많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 저희는 이런 탐구 과정을 거치고 탐구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생님들을 찾아가 평가도 부탁드려 봤는데요. 농문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신 김선신 선생님께서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음악가 대시입니다. 제가 작년에 소나기라는 우리 학교 밴드 활동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거의 음악적인 이론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무지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타에서 12플랫마다 도가 나타나는데 이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 기타 플랫